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취임 2주도 안 된 시점에 치르는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인데요.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2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해외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1박 3일간의 일정,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실용주의 외교를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는 진짜 가실 수 있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좀 바타가지고. 근데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로 제로 베이스를 준비한 건 아닐 거고요. 네. 외교부가 그 이전부터 충분히 조율을 하고 있던 거고, G7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또 이게 옵저버으로 참석을 하려고 굉장히 수년간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초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결단을 이제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처음 다자 외교 데뷔예요. 이게 아마도 제 기억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다자 외교로 이제 대통령 정상 외교 데뷔하는 건 처음인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MF 국난 직후에 지금 취임을 해가지고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때 98년도 노력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도 아마 평가하기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내란 이후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시기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신인도도 좀 많이 추락했던 시점이죠. 이거를 그냥 양자회담이 아니라 주요 7개국 다자 외교 회담에서 한국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 전하는 데서 참석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입니다. 이게 다자 국제회의라서 좀 일정이 촉박할 것 같은데 두 정상 간 별도 회동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뭐 그 G7 내에서 이제 양자 회담은 수시로 또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회담의 성격 그리고 또 형식 같은 게 문제일 텐데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풀 어사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복도에서 짧게 15분, 20분도 많이들 만납니다. 정상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라도 충분히 한미 간에는 충분히 동맹 간의 소통 메커니즘이 언제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한미 양자 간의 이제 정상들 간의 이제 회동 혹은 회담 이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G7 회원국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초청받아 오는 나라들이 거의 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다 소중한 한 표 한 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미국 측의 배려도 또 있을 거고요. 우리 측에서도 당연히 또 우리도 큰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양자 회담에 공을 들일 거고 뭐 한미 간의 양자 회담은 충분히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에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증으로 다가오는데 일단 이 관세 협상이 유예된 시한이 7월 8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또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뭐 주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양 정상이 만났을 때 뭐 시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 정도의 대화가 나와야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만남에서 뭐 깊게 무슨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는 예. 않을 거예요. 모두가 예상하듯이. 근데 이제 첫 만남에서 양 정상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실무진들이 협상을 이어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이 그 프레임이 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정상이 그 협상의 프레임만 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 해도 큰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이제 안보와 경제 문제 모든 거 올려놓고 이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안보와 경제 문제 특히 이제 미국이 원스톱 쇼핑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트럼프는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게 무역 적자 해서예요. 이제 그 가려운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긁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양 정상이 서로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관심사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협상의 프레임 이게 네.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장차관과 실무진 이하에서는 한 달 동안 협상 속도 내기를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아마 그 정도만
프레임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번 그 회담이 아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4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통화 내용들이 공개가 됐었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 국가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가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첨예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미중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 인위적으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천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지형과 토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산이 있고 지형이 있잖아요. 구릉지대도 있고 언덕배기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 또 동북아 영내에서도 지형과 토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미 동맹은 여기 일단 주어져 있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 동맹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대미 경사라 그러죠. 미국 쪽으로 우리가 쏠려 있는 것들 최대한 땡겨 오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국을 최대한 이제 자기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해주길 원하고 하는데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주어진 지형과 토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뭐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중국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냥 산 위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이제 그 세계화 시대 그동안 교역로가 널리고 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이제 변하고 교통로 신장로가 나고 했던 것이지. 네. 이 산맥이 움직이거나 그랬던 거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중국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는 다음 단계. 그 전까지 이제 중국이 계속 산을 밑으로 좀 내려와서 우리 쪽으로 동네를 아예 옮겨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집이 이제 그 산맥 속에 이제 산 속에 있는 거고 중국과는 그럼 소통하는 교통로를 조금 더 넓혀서 그전처럼 더 잘 활발하게 교역을 하자. 소통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지형과 토대를 한중미가 서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것. 그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이제 좌표를 잡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 지형과 토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의 의미. 또 중국과 조금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친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가 다 이사를 간다거나 지형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양자 간에 다 충분히 안심시키고 인식시키는 거.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예. 또 이번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주목이 됩니다. 앞서 양 정상이 통화를 통해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뜻을 모았었는데 이번에 미래 협력뿐만 아니라 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수 있을까요? 과거사 문제 논의 기본적으로 좀 하긴 하겠죠. 그리고 6월 22일이 그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이제 기점입니다. 그 하루 직전에 이제 한일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60주년을 더욱더 의미 있게 뜻깊게 맞자라고 하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과거사를 좀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 과거사 얘기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안이 나온 거다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니라기보다 그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죠. 나와 있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합의를 해서 잘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 당사자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을 잘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언제까지 증오와 갈등을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걸 당사자분들도 종종 또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분들에는 어떤 식으로 금전적이든 어떤 식으로 한 일이 양측이 좀 성의를 가지고 그중 일본 측에 좀 성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섭섭한 거잖아요. 좀 남은 물컵에 반잔 채워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성의 표시 구체적인 노력이 조금만 더 이어지도록 이제 좀 촉구를 하면서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을 또 다른 이제 더 나은 60주년을 위해서 나아가는 기점으로 올 여름을 삼는다면은 이제 한일 관계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들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인가? 사실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정세가 경랑 속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현재까지 이 중동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중동 상황 굉장히 좀 급박하고 좀 밤새 또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네.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마스한테 공격받고 예. 반격을 할 때 비례적으로 그냥 반격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확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선포를 했던 게 네타냐후 총리 선포한 게 중동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축으로 한 자신들에 대한 저항의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전쟁에 지금 막바지로 좀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스라엘도 아마 48년 건국 이후에 이렇게 민간인 피해들이 생긴 게 좀 흔치 않는 일들입니다. 아이언돔을 뚫고 또 네. 미사일 공격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또 다른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밤 사이에 기류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물리적인 정권 교체를 원치 않았고 이란 민중들 스스로 봉기해서 이란이 바뀌기를 계속 이제 공작을 네.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간밤을 지나면서 정권 교체 언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빠르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라고 공격을 멈추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굽히지 않고 추가 공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좀 길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목표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이 공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 15일 사이에 항공기 한 50대 이상이 출발해서 발표된 거에 따르면 한 720개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이란 표적에 대해서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더 확대를 하겠죠. 이제 군사시설뿐만 핵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설, 기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타격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란이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 이란이 그동안에 제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제공권 장악을 전혀 못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국면에서 훨씬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또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문제고 15일 날 이제 오만에서 그 미국과의 핵 협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란이 이제 이번 공격을 이제 빌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화가 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핵 협상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지금 오늘자로는 이란이 굉장히 좀 수세 불리한 국면에 좀 처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공습하면서 안 되겠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 등등을 괴멸시켜 나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또 총사령관 그리고 참모총장을 이제 사망하면서 뭐라는 성과들을 이제 얻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럼 그 끝은 어디일 것이냐? 결국 핵시설을 다 타격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뭐 선전포고라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항복 선언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방향 속에서 원하는 결과물은 무엇일 것이냐도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언사는 어쨌든 이란의 인위적인 정권 교체는 없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언제나 이제 그 목표였던 걸로 전 세계가 추정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간밤을 좀 지나면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언급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아마 그 끝이 지금 정권 교체를 진짜로 이스라엘이 원하고 단행하는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의 초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 수준에서 그냥 언급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실제 목표로 지금 가져갈 것이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기는 어쨌든 이란의 민중 봉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메네이 정권, 신정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이 다시 이제 세속 정권으로 완전히 또 세속 정권으로 이슬람 돌아오게. 혁명에 그렇죠. 반대되는. 예, 1979년 이전에 이제 이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해야 어쨌든 이스라엘도 조금 이제 상황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를 지금 물리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번 작전의 끝으로 보고 있느냐? 이제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점점 이제 치닫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상황인데 사실 뭐 중요하다고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방해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중재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 푸틴이 중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혹은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했을 때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한 50분 정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푸틴 대통령도 자기도 이제 충분히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양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쟁점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공격 성격을 놓고 미국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견은 있지만 이 전쟁을 좀 끝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트럼프가 푸틴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 가자 전쟁 끝나고 해서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아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네. 계속 일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치 않게.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는 거고 푸틴도 중동에서의 이 영향력,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축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쪽 자기네 우방국들과의 영향력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아마 상황을 좀 봉합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개입으로 이제 적절한 선에서 어쨌든 이란의 면을 좀 살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을 많이 했고 충분히. 네. 근데 이란이 어느 명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대화 협상으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 반격을 중지하고 이렇게 면을 살려주는 역할을 푸틴이 이제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재 속에서도 좀 출구를 지금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방어만 도와주는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와주고 있는 수준인 거죠. 직접 이제 뭐 미 공군이 출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친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란이 이제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미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해서 이제 같이 방어를 해주는 수준의 지금 현재 지원을 좀 하고 있고 아마 그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큰 의미의 발언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싸워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이란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핵 협상이거든요. 네. 거기에 좀 숙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대신 이제 좀 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계속 잽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해서 이란이 결국 이제 손들고 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지금 때로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란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조금 네.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더 이렇게 며칠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는 상황과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충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